4강 토론 정면 충돌. 자, 아마 많은 이 유권자들은 목금 양일간의 채널A의 TV 토론을 보고서 마음의 결정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내일 2명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어제 오늘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2차 경선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당심 50, 일반 여론조사 50이죠. 반반. 내일 오후 2시에 2명이 발표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과반을 얻은 그 후보가 원샷으로 후보가 됩니다. 최종 후보가 되고요. 과반이 누구도 없으면 1, 2위가 다시 올라가고 1, 2위를 두고서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론도 있을 거고요. 자, 과연 4명 중에 2명이 누가 올라갈까? 자, 2명 누가 올라갈까 궁금합니다. 자, 그러자 이 TV 토론의 열기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수 토론에서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이 치열함은 아마 TV로 느꼈던 치열함보다 더 셌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한 사람은 의리의 사나이인데 한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물론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의고.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조언을 오늘 드려요. 깐족대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굳이 따진다면 홍 후보님이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폄하하는 막말들,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깐족된다는 말 뜻을 모르고 지금 예? 그래서네. 지금 홍 후보님이 하시는 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예.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오늘 그 홍 후보님께서 깐죽이란 말 몇 번 쓰시는지 한번 한 10대 쳐봐야 돼요. 벌써 나토식 핵 배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됐어. 말 안 하겠어. 아니 핵 내 주도권 토론이니까 매번 이렇게 내가 하시면 이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책에 한 있는 걸 후보처럼 말씀드려서 그렇게 모르시잖아요. 깐족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내 방송 그만하고 싶네 이거. 진짜 방송. 아니 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됐어. 핵에 방금 이 장면이 제가 바로 옆에서 진행했는데 두 후보 다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 컨택을 했어요. 방송 그만하고 싶네 홍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 남았습니다. 더 질문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전략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어요. 곽 의원님, 예. 한동훈 후보와 홍 후보 서로를 지명하면서 나왔잖아요. 일각에서는 두 분이 나란히 손잡고 올라가려는 전략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치열했어요. 너무 치열했고 홍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깐족된다는 말을 한 수십 번은 썼던 것 같아요. 한 100번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썼고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뭐랄까요? 따박따박 반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치열했어요, 그만큼. 예. 이게 전략인 거죠, 홍 후보 측에. 저도 이 토론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좀 예상했던 이제 구도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런 예상했던 장면보다 조금 더 센 장면이 나와가지고 또 손에 땀을 쥐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구도 싸움인데 이 네 분의 후보 중에서 지지층이 조금 두 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자기와 지지층이 겹치는 분을 이기고 또 2명 결선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 후보들께서 어떻게든 이 쟁점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토론을 준비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토론을 보실 때 누구를 더 인식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좀 주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들 간에 누가 더 언론에 거론이 많이 되고 회자가 많이 되느냐 하는 그 싸움을 조금 고려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험이 많은 또 홍준표 후보가 또
또 이런 구도를 조금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박세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전략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깐족이라는 얘기를 일부러 계속 자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전략이 달랐던 거죠.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한동훈 후보의 인간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한동훈 후보의 잘잘못을 가린다라기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는 프레임을 좀 강화하려고 했던 면이 있어 보여요. 근데 뭐 그럼에도 저는 그래도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인데 너무 준비 없이 나오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깐족이라는 말만 무한 루프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전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좀 부족한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보면 홍준표 후보는 당내 지지층들에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쉽게 말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지지층들에게 뭔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이 감정선을 좀 건드리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 그리고 계엄 정국에서 본인은 그래도 계엄을 반대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논리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 후보에 대해서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 부분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리고 홍 후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실 본선에 올라갔을 때 터질 수 있는 어떤 과거의 막말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끄집어내면서 과거 발언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어쨌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층들을 바라보고 경선 전략을 이제 짠 것이고, 사실 한동훈 후보는 경선보다도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라는 그 내용적인 측면을 계속 건드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는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했던 면이 좀 보였던 거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배신자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감정적인 공격을 계속 한 것이죠. 뭐가 먹힐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죠. 네. 앞서 이제 두 분의 맞대결을 앞두고 제가 그 김진애 더 라방에서 아마 한동훈 후보는 인파이터, 복싱으로 따지면 인파이터 형식, 그리고 홍 후보는 이 아웃파이팅 형식으로 전략을 짜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는데 정확하게 두 후보의 전략이 달랐어요. 이런 말도 제가 한 3번 들었어요. 토론 진행하면서 홍 후보가 저런 이 문수영, 착한 문수영이 당했다고 하지, 이 말도 한 제가 3번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를 계속 자극하는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상했던 게 한동훈 후보의 뭐 장점은 누구나 알잖아요. 논리적이고 네네. 말 잘하고 논리로서 제압하고, 그게 장점인 건 다 아는데 거기에 이 극복해야 될 이미지가 그 깐족 이미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런 방식으로 공격해 올 거를 충분히 예상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걸 좀 더 여유 있게 받아쳤으면 오히려 이기는 토론이 됐을 텐데, 논리적으로는 이긴 것 같지만 전체적인 토론에 대한 이미지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득이 되는 토론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단점, 그런 가벼운 이미지, 논리적으로 남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완전히 고착화시켰고, 실제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똑똑하다, 말 잘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 그 홍준표 후보에 의해서 언급된 깐족의 그 단어, 그리고 이걸 본인이 받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피해야 될 게, 그래서 프레임 전쟁에서 얘기하는 게 그 부정적 이미지의 말을 본인이 하면 안 되는데 홍준표 후보의 말을 받아서 본인 입으로 또 깐족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루프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 토론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 자료 화면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깐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그 토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홍준표 후보의 준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의 이미지, 보수의 대표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 이것을 만드는 데는 실패한 토론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두 분의 분석이에요. 박성민 최고는 홍 후보가 대선 후보에게 좀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준비가 안 해 보인다, 준비 부족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홍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고,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의 그 전략에 한 후보가 소위 말린 것 아니냐라는 또 분석을 내줬습니다. 두 분의 개인적인 분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두 후보에게 대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제가 두 후보에게 던졌는데요. 두 후보 모두 다 여유 있게 받아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님께 드리는 유권자의 질문입니다. 홍 후보님, 2020년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하고 출마한 이력이 있는데 당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까?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이제 쳐내려고 할 때죠. 홍준표는 이번에 출마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정치 적기는 좀 아까워서 그런데 대구로 가서 출마를 했습니다. 부당 공천을 한 겁니다. 이유 없이 컷오프하는 바람에. 자, 이번에 한동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른 대부분 건 넘어갔지만 이걸 그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보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언을 한 겁니다. 공적인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는 배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가 하면 홍 후보가 한 후보에게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집요하게 묻기도 했고요. 한 후보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약한 분이 당원 게시판만 물고 늘어진다라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의 전략이 다른 건데요. 들어보시죠.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가 됐어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홍 후보님, 계엄은 도망 다니시면서 게시판에 진심이신 거 보고 참 황당합니다.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 비난글 쓴 게 한 후보의 가족인가 아닌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야기하면 어떤 되잖아요. 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이 많아요. 한동훈 이름으로 199개, 모 이름으로 155개, 부인 이름으로 100개, 딸 이름으로 152개, 장인 이름으로 134개, 장모 이름으로 366개. 비방글이 1106개가 있습니다. 그게 비방글입니까? 내용 한번 보십시오. 비방글이에요? 그게 참 답답하네.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간단할 걸 그 이야기를 그래 못해요? 저는 그 당시에 김옥균 프로젝트로 저를 찍어내려는 공작이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이상했던 건 뭐냐면 대구시장이 거기에 앞장섰다는 것이었어요. 홍준표 의원님 10월 11월에 왜 도대체 그런 페북글을 계속 올리셨어요? 왜 도대체 누구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그 간단한 걸 왜 말 못해요? 내 가족 아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방금 이 짧은 공방 속에 제가 분석하기에도 4개의 각 후보의 전략들이 오고 갔습니다. 단순히 당원 게시판 얘기를 묻는 것 같지만 4개의 프레임이 상대를 향한 프레임이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이 무협지 요즘 무협지를 제가 자주 봐서 그런지 무협지로 따지면은 검이 창 한번 오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고수들의 눈에는 짧은 사이에 축축축축 4번은 오고 갔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프레임이 지금 4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뭐 두 분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두 분 다 그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 상대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후보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장수예요. 그 장수가 결국은 대표해가지고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격전을 벌여야 되는데 왜 서로한테 그 자기 편 장수한테 저렇게 상처를 입히지 못해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왜냐면 일단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그 이길 수 있습니까? 적당해라. 적당히 해야죠. 예컨대 저러다가 손가락 하나 잘리고 발가락 하나 잘린 상태에서 그다음 이재명 후보하고 그 같이 이제 그 말 타고 투구 쓰고 칼싸움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큰 말을 타고 있고 훨씬 더 큰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민주당 그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황당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런 거 말고 정책적이고 좀 스마트하고 한동훈 이미지 하면 스마트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저런 질문 딱 했을 때에는 그러면 뭐 그 인정할 건 인정하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고 홍준표 후보도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경선에서 이제 그 선택을 받은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잘 싸우는 모습을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직접 토론회 진행하기 전까지는 왜 후보들이 싸우기만 하고 정책 얘기를 안 하나 의문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쭉 2시간 토론 진행해 보니까
저 이후에 계속 이제 정책 얘기가 나왔어요. 뭐 핵 관련된 정책 얘기, 의료 부족 관련된 정책 얘기, 그다음에 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련된 두 분의 인식 차이, 개헌에 관련한 거, 경제에 관련한 거, 뭐 군에 관련한 거 나왔는데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싸우고 좀 재밌는 포인트만 보도되다 보니까 아, 정책 얘기는 안 한다라고 유권자들이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 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자기 반성도 좀 해보면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익준 변호사님이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너무 크게 생채기를 내다보면 그게 상처가 되면 같은 진영 내의 어떤 경쟁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가 그제 SNL 코리아 한 예능 이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본인을 흉내내는 개그맨과 대화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동훈 후보가 이제 편의점 알바 역할로 출연한 거였어요. 대우 드릴까요? 라고 묻자 똑같이 차리고 똑같은 말투를 쓰는 개그맨이 이제 한 후보를 흉내낸 거죠. 법무부 장관 시절. 네? 제가 이걸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그러자 갖고 오셨으니까 갖고 왔다고 해서 산다는 건 억지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흉내를 내는 예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일어나 저런 표정 앞에서 지면 되게 약이 오른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박수문 최고 이거 뭐 거울 치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사실 저게 이제 약간 유명한 만화처럼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편의점에 간다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보 시절은 아니고 네네. 과거 뭐 법무부 장관 시절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어떤 특유의 화법을 꼬집는 그런 만화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SNL에서 저는 차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뭐 날카롭게 샤프하게 말을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측에서는 저런 어떤 한동훈 후보 특유의 말투가 좀 비호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한동훈 후보 앞에서 직접 이 정성호 씨가 방송 예. 정성호 씨가 보여준 거죠. 한동훈 후보는 스스로를 내가 저러는구나 반성, 거울 치료 이렇게 좀 해시태그도 했거든요. 한 후보가 본인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밌었다라는 해시태그를 다셨는데 과연 진짜 재밌었을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과연 저런 이제 자신의 모습을 꼬집는 모습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인가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아마 좀 오히려 열이 좀 받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참 흥미로운 또 방송이었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서로 신경전을 벌인 대목도 있습니다. 정치 경험과 관련돼서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으로 3년 만에 결국은 실패하시는 불행한 사태가 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 의원은 정치를 굉장히 10여 년 길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당적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죠. 그러면서 박원순 지지하셨고 문재인 지지하셨고 제 답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안 후보님처럼 길게 정치하는 정치로서 국민들께 저는 소송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짧은 정치지만 금투세 투쟁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금정선거 역전승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험을 막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안 후보님은 10여 년 동안 어떤 정치를 해오셨습니까? 말씀대로 보니까 결국은 검사하신 것도 윤 대통령이 시켜준 그 일들밖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받아들이시네요, 항상. 네. 이 두 후보도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이제 정치 경험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짧은 정치 경험을 문제 삼은 거죠.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길게 하는 동안 왜 박원순, 문재인을 지지하셨냐라며 정체성을 공격한 거예요. 정치 경험 공격에 정치성 공격으로 맞대응이 된 건데 두 후보의 경쟁 구도도 치열하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대선에서 이 본선 구도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자기와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내 후보가 계시지만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문수, 홍준표 후보 그리고 안철수, 한동훈 후보 이렇게 조금 지지층이 내부에서 겹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 후보들 간에 다른 후보와 나와의 차별성을 결국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당원들에 대해서 저 후보는
이래서 당원들이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부 경선 과정에서 뭐 그런 공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과거에 민주당의 내부 경선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그런 공격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내 후보끼리는 서로 지지층이 겹치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보다 더 내가 이 후보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조금 이미지에 치중한 그런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어떤 경쟁 구도인가 하고 봤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앞에 3명의 후보가 비슷비슷한 3강이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 상황에서 2명만 올라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에서 얼마나 더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뺏어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안 뺏기느냐의 여지에 따라서 치열한 3명 중에 2명 경쟁에 정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분도 저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는군요. 글쎄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네. 만약에 제가 안철수 후보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결국은 지피지기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지지율을 쭉 보면 아무리 봐도 저 나머지 3분에 비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결승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마음 비우면서 그냥 다 덕담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철수 후보가 백날 한동훈 후보가 검사 출신이고 정치 경력 짧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올라갑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 듣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뭐 굉장히 젊은데 뭐 이것저것 업적도 많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님 누구 지지하고 10년 동안 정치하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했겠습니까? 그럼 서로 띄워주면서 이 팀은 조금 다르구나. 결국은 안철수, 한동훈이 한 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가 또 한 팀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런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왜 저런 식으로 또 토론을 갖다가 하셨는지 참 제가 봤을 때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처럼 볼 수도 있군요. 정 변호사님 개인적 전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 홍 후보가 토론할 때 우리 문수영 했지만 두 분 날카롭게 주고받았거든요.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희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무국적입니다. 오늘 내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독립투사들은 내란 행위를 한 거예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왜 내란?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적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찾기 위해서 바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무국적 상태라는 거, 일본이 그럼 무국적 상태를 버려뒀겠습니까? 우리 문수영 했는데 우리 문수영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 분이 홍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이 토론에 들어와서 깍듯이 선배 대접할 거라고 기대했으면 이 경선 전략이 없으신 거죠. 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3강 중에 누가 올라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면 이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 간에는 상대 지지율을 뺏어와야 되는 마지막 기회가 사자 토론이었습니다. 그 필연적인 대결 그렇죠. 구도죠. 뺏어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자연스럽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간에도 계속적으로 공방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계엄 당일날의 해제 투표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자 토론의 구도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저는 글쎄 좀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당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 지지자들이 보고 있고 그중에 최종 경선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당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 제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저 같은 뭐 다른 당에 있는 사람도 보지만 일반 국민들도 저 당은 이번 대선 어떻게 치를지 어떤 후보가 올라올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토론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우지? 이런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성과 성찰 이런 부분은 어떤 후보라도 이 공감하고 생각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서로 내가 다 잘했다고 싸우고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당장의 이인 경선, 그다음에 본선, 뭐 그전에 단일화까지 예정돼 있는 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하나하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한 후보가 득표를 지지율을 올려가는 과정이 전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저런 토론을 하고 있는지 이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를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공동으로 견제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지방에 어떻게 5개를 2년 만에 짓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 공약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방의 대도시를 중앙 차원에서 메가폴리스로 서울 경쟁하게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허황된 공약인 게 제대로 하려면 신도시 하나 하는데 10년 더 걸립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경기도 안산 이렇게 한 5개는 박정희 신도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하는데도 18년 이상 걸렸고 안산이나 창원 같은 거는 완성을 못했습니다. 2년 내에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마 전두환 시대도 안 될 거예요. 협공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4명 중 2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여론조사 방식과도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을 보세요. 23일에서 25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그럼 토론회가 일정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룰대로 타겟팅을 좁혀보면 김문수 후보가 32.7, 한동훈 후보가 23.0, 홍준표 후보가 22.7, 안철수 후보가 6.5%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0.3%포인트 차이. 그러면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치열하게 이 김문수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국민의힘을 제가 좀 취재해 봤는데 이 세 분,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세 후보의 이 여론조사 지지 차이가 거의 통계적으로 없었다. 초박빙 양상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명 중 누가 2명으로 진출할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 의원님, 굉장히 지금 혼전 양상이에요. 지금 원래 4분의 후보가 정해질 때부터 약간 3강 일약 구도다 하는 것은 뭐 당 내에서도 그랬고 일반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론조사도 그대로 지금 나오는 상태인 것 같은데 4명이 경쟁할 때 하고 또 이제 2명이 추려져 가지고 다시 2명 간의 경쟁을 할 때 하고 그 대화의 주제라든지 이슈는 분명히 틀려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4명의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이 3강 일약 구도라는 게 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둘씩 지금 지지층이 겹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의 지지층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지층에서 우리 쪽의 후보 한 명이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또 어느 한 후보에게 그 지지층이 확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강 구도에서
2명을 추린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저런 여론조사보다는 실제로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어제와 오늘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경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